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할 건데요. 버킷리스트 들어보셨나요? 아세요? 예, 맞아요. 요즘은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버킷리스트 하면 뭐 내가 되고 싶은 것들, 뭐 소원, 뭐 이루고 싶은 것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목록, 뭐 이렇게 흔히 요즘 사용되고 있죠. 뭐 20대의 버킷리스트, 뭐 30대의 버킷리스트, 요즘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원래 버킷리스트의 어원 유래는요, 킥 더 버킷에서 나왔어요. 예, 곧 그 양동이를 발로 찬다는 거예요. 예.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는 이렇게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광장 문화가 있었어요. 예, 광장이라고 마을에 이렇게 중앙에 시장처럼 넓은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여서 주요 안건도 처리하고 그 마을의 일들을 처리했는데요. 어떤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집행할 때도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사형 뭐 관련 이런 기술들이 좋지 않았을 때니까 이렇게 사형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단두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예, 처형을 했어요. 근데 위에다 이렇게 올가미를 올가미를 걸어놓고 밑에 바스켓, 예, 양동이를 밟고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탁 걸고 있으면 그 집행하는 사람이 바스켓을 발로 탁 차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킥 더 버킷 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 살아있을 때, 예,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목록이에요. 근데 요즘은 막 젊은 사람들도 올해의 버킷리스트 이러면서 막 사용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 그럼 버킷리스트를 왜 써야 할까요? 뭐 쓰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 다, 내 머릿속으로 나 뭐뭐 해야 돼, 뭐뭐 하고 싶어.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만 해도 되지만 버킷리스트는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회되지 않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버킷리스트 목록을 쓰면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후회하지 않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예. 하루하루 내가 할 일들,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일들을 생각을 한다면 시간을 허투루, 그리고 무의미하게, 또 가치 없는 일에 사용되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적어 놓으면요, 무의식 중에도 그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기록을 해두면 훨씬 더 이룰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이것을 연구한 연구 자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일대에서 정말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목표 이런 거를 작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룰 확률, 성공할 확률을 연구를 했어요. 1957년도에 새내기들,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자, 당신은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표와 계획을 기록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설문을 했어요. 결과 3%는 뚜렷한 목표도 있었고 계획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13%의 사람들은 목표는 분명히 있지만 종이에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84%의
새내기들은 별다른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20년 후에 과연 어떻게 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20년 후에 다시 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13%의 그룹은 별다른 계획이 없었던 그 그룹보다 2배의 수입이 있었대요. 목표는 있었지만 기록을 하지 않은 그룹이에요. 그런데 목표도 없고 기록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그래도 수입이 2배나 됐고요. 그리고 3% 뚜렷한 목표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종이에다 기록을 했던 그룹, 그 그룹은 그 전 나머지 그룹 97% 그룹보다 10배나 수입이 있었대요. 물론 수입만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 안 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입은 굉장히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는 척도가 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록에 놀라운 효과 이런 걸 검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인생의 목적이 확고해야 오래 산다.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님이 이거를 작성하셨더라고요. 미국에서 70대 노인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인생이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 어떻게 삶이 다른지, 그리고 사망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인생의 목적이 불확실한 사람들은 확고한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2.43배나 높았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특히 심장병, 순환기계, 또 혈액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버킷리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목이 버킷리스트예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두 멋진 신사가 나와요.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렇게 나이 지긋한 신사가 나와요. 두 분이 어디에서 만났느냐? 정비공, 이 한 분은 평생을 정비공으로 살았어요. 이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다니다 중퇴를 했고 또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서 평생을 모범적으로 집과 또 공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고요. 또 한 사람은 에드워드는 돈을 많이 벌은 재벌 사업가예요. 살아온 배경은 달랐지만 이분들이 병원에서 만나는데요. 여긴 2인실 병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부자고 성공한 사업가고 한 사람은 그럭저럭 그냥 열심히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인생의 종착역 병원에서 만난 거예요. 둘 다 진단을 받았는데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여명이 한 3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서로 이렇게 본척만척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둘이 지내면서 동병상련이 느껴지는 거죠. 어느 날 밤에 보면 이 사람이 밤새 열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어느 날 보면 이분이 또 밤새 토하고 그러면서 세월의 흐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서로 마음이 같아지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카터가 대학 다닐 때 철학과 교수님이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거를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삶을 정리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막 구겨서 탁 던졌는데 그걸 에드워드가 봐요. 이게 뭐요? 하면서 펼쳐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죠. 버킷리스트.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병원에서 병자로 이렇게 누워있다가 갈래?
아니면 우린 얼마 안 남았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 후회되는 거,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거 작성해가지고 할래. 그러면서 의기투합을 해서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요. 그리고 병원을 나가서 그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이루죠. 과연 남자분들은 어떤 걸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을까요? 예, 이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드리자면 장엄한 광경 보기. 지금은 여행 자유화돼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지만 이때만 해도 여행을 이렇게 많이 못 다니던 시기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특히 일만 하느라 여행을 못 다녔어요.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 이 지구상의 멋진 풍경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요. 그리고 야영하기. 요즘은 특히 뭐 캠핑이 유행이긴 하지만 이때 이 미국 분들은 그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 하잖아요. 그래서 야영했던 그 추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연에 가서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둘이 자연에 가서 텐트도 치고 밤을 보내면서 모닥불 켜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친해지게 되죠. 또 스카이다이빙 하기. 와, 스카이다이빙이 뭔지 아시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요.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하늘을 나는 거예요. 새처럼. 새처럼 날고 싶은 그런 욕망이 참 인간에겐 있거든요. 이분들도 이걸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예, 시간도 없었고, 여건도 없고, 그리고 목숨이 하나인데, 저러다 죽으면 어떡해? 위험하니까. 그런 걱정도 했고. 그런데 이제는 죽을까봐 걱정되나요? 일생에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구 문신 새기기. 이건 문화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요. 남자들이 왜 문신을 새기겠어요? 막 더 멋져 보이라고, 강해 보이고. 이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겠어요, 이분이? 맞아요. 남들 시선 때문에. 남들이 뭐라 그럴까 봐. 내 지위와 사회적 신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래요. 내가 이런 걸 하면 자식들이 뭐라 그럴까 봐. 또 부인이 뭐라 그럴까 봐. 남들이 뭐라 그럴까 봐. 사실 못하고 살아온 게 너무 많으세요. 그죠? 또 카레이싱 하기. 남자들에게는요, 질주 본능이 있어요. 막 속도에 제한 없이 달리고 싶어요. 그런데 도로 여건상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카레이싱 하는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청주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호장구를 다 갖추고 와 속도를 내면서 타보는 거죠.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막 좋아해요. 영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사파리도 여행하고 아프리카도 다니고 세계 곳곳을 여행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세계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에드워드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있었어요. 남자들의 마음은 우리 모르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여성분들만 오셨는데 뭐 하고 싶으세요, 혹시? 지금까지 못 해본 거. 전 세계 여행하기, 혹 최고의 미남과 뭐 데이트하기 이런 건 없으세요? 있으시대요, 한 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뤄요. 어떻게 이루냐 하면요. 이 에드워드가 재벌 사업가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아내와 이혼을 했고 하나밖에 없는 딸하고도 헤어져서 못 만난 지가 벌써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 그 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 만나서 사랑한다고 또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서 못 가요. 그런데 친구 카터가 등 떠밀어서
그 딸 집 앞에다 탁 갖다 놔요. 그래서 띵동 하고 그 딸 집에 갔더니요. 딸이 반길까요? 아니면 냉대를 할까요? 냉대할까요? 예, 반반이신데 문 열자마자 딸이 아빠를 반겨요. 오랜만에 아빠를 만났잖아요. 들어오라고. 그 집에를 들어갔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미녀가 있는 거예요. 금발의 미녀. 누구예요? 손녀. 딸도 예쁘지만 손주 손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손주 손녀가 제일 예쁘잖아요. 예, 손주 손녀 보신 분들은 프로필 사진이 다 바뀌세요. 그죠? 오죽하면 10,000원 내고 손주 손녀 얘기를 하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미녀인 거예요. 만나서 포옹하고 키스를 하죠. 그래서 딸과의 해우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도 하고, 또 작별의 정도 나누죠. 제가 영화 이야기 다 해드리면 재미없고요.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을 참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 영화고요. 이거는 영화는 아닌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91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91세 노마 할머니가요. 자궁암 진단을 받아요. 90세에. 남편은 돌아가신 지 2달이 됐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No,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90인데 나 수술 안 받아요. 나 치료 안 받아요. 대신에 하고 싶었던 여행할래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여행을 떠나게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캠핑카를 타고 미국 횡단 여행을 하게 돼요.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평생 동안 해보지 못했던 첫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여행을 하시다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환영을 또 받게 돼요. 이 아들이 SNS에 올려요. 어머니와 함께 갔던 여행한 그 모습들도 사진으로 올리고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간다. 그러면 이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0,000명이 아니라 96만 명.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장소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한 1년여 동안 여행을 하시고 그 여행길 마지막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돌아가세요. 예. 대부분 인생이 후회가 많잖아요. 나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지나고 나면 굉장히 후회가 많이 돼요, 사실. 그런데 임종 앞에 이른 환자들도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일본의 호스피스 의사가 1,000명의 임종자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다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나 결혼할 걸. 나 사랑 한번 해볼 걸. 죽도록 일만 하지 말 걸. 이러면서. 그래서 그 내용을 25가지로 요약을 해서 책을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무엇을 했던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 못한 것,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후회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쯤 오늘 이런 기회에 과연 나는 뭘 하고 싶은가 한번 작성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분은 평생을 남의 집 이렇게 일 도와주는 분. 몸으로 사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미국의 할머니예요. 모지스 할머니라고요. 76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미술학원도 다니지 않으셨어요. 미술을 따로 배운 건 아니었지만
그 전까지는 76세 전까지는 바느질도 해서 술을 놓으셨고 그랬는데 76세부터는 이제 바늘귀도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그림이라는 것도 과거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하나하나 그렸어요. 101세까지 1600점을 남겼는데요. 미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88세에는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됐어요. 아니, 올해의 노년이 아니라 올해의 젊은 여성. 88세에. 그리고 93세에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됐어요. 100번째 생일날은 그 대통령이 특별히 그날을 모디스 할머니의 날로 지정을 해서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했어요. 제2의 황금. 제2의 황금기가 아니죠. 가장 황금기를 지내셨어요. 이분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림들이 편안하면서도 아기자기하고 되게 따뜻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도 쓰셨는데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도 내셨고요. 그러면서 이분 한 말이 지금이 남은 생에서 가장 젊은 때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내 나이에 뭘. 나 70인데. 이 할머니 보세요. 101세까지 그림을 그리셨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약국에 그림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뉴욕에 있는 어떤 그림 수집가가 그 그림을 발견하고 뉴욕에 가서 전시를 했어요. 사가서. 그런데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분의 할머니의 그림을 사가고 그래서 아주 인기인이 된 거죠. 예, 이분의 그림들. 기회 되시면 한번 인터넷에서 쳐보면 너무너무 따뜻하고 예쁜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그림이 예전에는 우리 그 성탄절이 되면 성탄 카드 많이 보냈잖아요. 성탄 카드로도 많이 제작이 돼서 사랑을 받았다 그래요. 예, 너무 예뻐요. 사랑스럽고. 자, 이분은요. 일본의 할머니예요. 시바타 도요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요. 한 번에 이혼도 경험했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사시다가 92세부터 아들이 시를 써보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댄스도 배우고 몸을 좀 움직이는 활동을 하셨는데 92세 정도 되니까 이제 활동적인 건 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9세에 시집을 출판했어요.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요. 할머니가 돈이 많아서 시집을 출판한 게 아니라 일본은 지진도 많고 그런 나라라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할머니들이 준비를 하세요. 장례식에 사용할 돈도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신다 그래요. 그렇게 장례식에 쓸 돈을 모아놨다가 그 돈으로 시집을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집 100세에 100세라는 기념 시집도 또 냈어요. 한때에 일본에 그 몇 년 전에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나고 막 이랬을 때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의 시가 방송에 소개되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줬다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는 평생에 태어나서 해외에도 못 나가 보신 분이었지만 이분의 시집이 일본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말로도 출판이 되고요. 영국, 대만 곳곳에서 세계에서 많은 다른 나라 말로 출판이 됐어요. 할머니의 시는 되게 쉽고 간단한데 깊은 통찰이 있고 위로가 돼요.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약해지지 마라는 시예요. 100세 된 어르신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약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세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는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100세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으셨겠어요. 그죠? 삶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았어. 너희들 100세가 안 된 너희들 70 됐다고 80 됐다고 약해지지 마.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버킷리스트 그럼 어떻게 쓸까요? 물론 각자 쓰고 싶은 대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쉽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사는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거 안 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마지막 그 자리에 갔을 때 눈 감기 좀 후회될 일, 생각나는 일, 그거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인생에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은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그건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 소중한 일도 기록하시고, 또 내 생애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 그것은 과거에도 가치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가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가치도 있고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해야 돼요. 가치가 없어도 혹은 나를 즐겁게 하는 일, 어떤 것이 즐거우신가요? 사람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즐거운 일도 있어야 돼요. 가치와 의미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작성해 보시고요. 또 인간은 이렇게 어딘가 가고 싶어하는 호기심의 존재이기도 해요. 이 넓은 지구, 다는 못 가봐도 그래도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잖아요. 여행도 자유화됐는데.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가고 싶은 곳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세요. 해외여행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몰디브 우리 아이들과 일주일 가서 휴양지에서 쉬다 오기, 이런 식으로. 뭐 파리 딸하고 여행 가서 뭐 몽생 미셀 거기 성 보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여행도 뭐 제주도 여행하기, 이게 아니라 제주도 가서 뭐 할 건가? 제주도 올레길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딸하고 완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해서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나? 나는 꿈이 있는 존재인가? 꿈이 없나? 있으시다고요. 예. 꿈이 있는 사람이, 목적이 있는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산다 그랬잖아요. 예. 꿈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난 지금 꿈 없어. 그럼 과거에는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그때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사느냐고 바빠서 미뤄졌던 꿈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다 미뤄뒀던 꿈들, 그 꿈들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럼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렇게 기록을 해보세요. 그런데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이거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남편이 보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만 생각하고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신 후에 잘 접어서 깊이 깊이 넣어두지 마시고요. 네, 잘 눈에 띄는 곳에다가 붙여두세요.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기 좀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러면
나만 매일 꺼내서 열어볼 수 있는 서랍이든 수첩이든 이런 데다가 꼭 넣어두세요. 그래서 이것만을 꼭 들여다보고 살진 않잖아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어디다 딱 냉장고든 뭐 어디다 딱 붙여놨으면 지나가다가도 쓱 그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우리 여행 가요. 아버지 우리 여행 가요. 이렇게 제의를 해도 아이 무슨 여행이야. 니네 사는 것도 힘든데. 됐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버킷리스트에 작성을 해뒀으면 여행 가자 그러면 그래? 나도 가고 싶었는데. 아유 니네 굉장히 어려운데 엄마를 위해서 또 이렇게 가자고 하는구나. 고맙다. 우리 어디 갈까? 애들이 이야기하면 거기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작성해 놓은 거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 여기에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봉사활동이든 어떤 일이든 나에게 기회가 오면 또 배움의 기회가 오면 내 작성한 게 내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또 눈에 가끔 이렇게 띄기 때문에 더 빨리 하고 싶어지고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세요? 네. 예, 정말 그래요. 오늘 꼭 작성하시고 냉장고에다 탁 붙여놓으세요. 예. 그리고 연세 드실수록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해지기 쉬워요. 예. 그런데 한때 우리 매스컴을 달구고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제2의 성공하는 노년 김영석 교수님이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제 100세시거든요. 100년을 살아보니 언제가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언제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세요? 60세 넘으면 이젠 내 인생 끝인가요? 네, 지금 이 순간도 맞고요. 이제 100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은 65세에서 75세. 이때가 제일 황금기였대요. 아직 75세 안 넘으셨죠? 예. 왜 황금기겠어요? 자, 65세가 넘으면 자유로워져요. 시간이 자유로워지고요. 자녀 양육해야 되고 돈 벌어서 내가 집을 장만해야 되고 이제 이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네, 자유부인이시래요. 네, 맞아요. 시간 많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곳으로 가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젊었을 때는 이 눈치 저 눈치 볼 게 많았잖아요. 이제는 가장 건강한 시기예요. 사실 75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노화가 급격하게 와요. 정말 그 이후에는 삶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무엇을 하고 싶을 때는 75세 전까지 지금부터 많이 하세요.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80세 넘어서도 하실 수 있어요. 혹시 80세 넘으신 분들 보시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정말 제가 또 어르신들 뵈면 80세 넘으신 분들도 건강하게 현역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셨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나이예요. 그래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셔서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또 버킷리스트 작성하셔서 하나하나 다 이루세요. 왜?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요. 그죠? 제가 또 어느 날 텔레비전을 봤더니요. 제가 이런 것도 꼼꼼히 봐요. 94세신데 현역 의사시래요.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원주 원장님이라고요. 이분은 이제 원래 의사셨는데 퇴직하시고 나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없을까 해서 요양병원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분 보니까요. 저렇게 배낭 하나 메고 걸어서 집이 송파이신데요. 송파에서 남양주까지 걸어서 못 가시죠. 지하철 갈아타고 버스 갈아타고 몇 번 갈아타고 2시간 넘게 걸려서 걸어서 승용차도 아니고 택시도 아니고 누가 모셔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작년, 재작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신문에 나왔던 모습이에요. 마지막 이분의 모습이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 아프신 어르신들을 많이 돌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뵈면 징징댄대요. 이분 말로. 나 죽고 싶어요. 나 너무 아파요. 나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분이 의젓하게, 어르신이잖아요. 90이 넘으셨으니까 죽고 싶다 한다고 죽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눈 뜨면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도 언제까지 이렇게 현역에서 의사 생활을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건 나도 모르죠. 하늘이 허락하는 한 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마지막 남기신 말이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예. 우리에게 힘내라는 거예요. 90도 안 되는 우리들에게. 100세도 안 되는 우리들에게. 저는 이렇게 100세 넘으신 분들, 100세 가까이 가신 어르신들을 뵈면 한마디라도 좀 막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인생의 지식들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삶의 경험들은 살아본 사람에게 들어야 돼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똑같은 그룹에 있는 엄마들에게 정보를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키운 분들에게 정보를 얻어야 맞는 거거든요. 이제 노년을 맞이해서 노년을 시작하신 분들, 살고 계신 분들은 우리보다 더 먼저 사신 분들, 잘 살아오신 분들,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지혜를 얻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00세 되신 분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저는 막 귀 쫑긋하고 들어요. 그건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인생의 노하우잖아요. 그죠? 예. 이분, 제가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각당복지재단에서 죽음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10년 더 됐죠. 처음 죽음에 대해서 과연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겨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요. 각당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긴 자원봉사자들을 키우고 또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립하신 김옥나 이사장님은요. 75세에 복지재단을 세우셨어요. 75세. 그리고 102세까지 사셨어요. 102세까지 강의도 하셨고요. 매일매일 컴퓨터에 앉으셔서 메일도 보내고 글도 쓰셨어요. 이제 100세 넘어가시면서는 시력이 좀 안 좋아지시니까 모니터에다가 돋보기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글도 쓰셨어요. 건강하게 관리를 하셨고요. 건강하게 현역을 사셨어요. 102세 정년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오래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100세가 넘는 인생, 정년 없는 인생, 현역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가까이에 최고령 방송 MC, 사회자, 송혜 선생님도 아시죠? 그분도 94세가 넘으셨어요. 얼마든지 내 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 현역으로 남을 수 있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동안 했던 일을 계속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일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는데요. 요즘 복지관의 노인복지관의 연령 평균이요. 85세 정도 되세요. 열심히 배우러 나오세요. 그렇게 열심히 배우러 나오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젊으신지 모르겠어요. 봉사활동도요. 일부 구에서는 자치구에서는 나이를 이렇게 제한을 뒀다 그러는데요. 나이 제한이 없다면 연세가 드셨어도 자원봉사 막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나이에 제한 없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셔서 무엇이든 시작하시고 또 무엇이든 후회 없이 사세요. 인생을 일찍 떠났던 스티브 잡스는요. 매일을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어느 날인가 반드시 옳은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후회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제 하려던 거, 어제 하던 일 계속 그 일을 할 것인가? 구분하라는 거죠. 예.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은 어찌 보면 외롭기도 하고, 그렇죠? 아파서 힘들기도 해요. 빨리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그 어르신 말씀처럼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연세가 드셨다고 죽은 사람처럼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집안에만 콕 박혀서. 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관도 있고요. 자치센터도 있고요. 예. 또 구청에서도 복지 관련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고요. 여러 곳을 찾아보면 우리가 도움받을 곳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그죠? 옆에서 누가 일으켜줄 수 없어요. 내가 일어나려는 의지가 없으면. 남은 세월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요. 여행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여행자처럼 살자. 여행자. 자, 여행 가실 때요. 우리가 제주도 여행 2박 3일 간다. 혹은 미국 여행 뭐 7박 8일 간다. 이럴 때 여행 짐꾸리잖아요. 짐꾸릴 때 마음이 어떠세요? 여행은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즐거워요. 그런데 짐꾸릴 때는 2박 3일 간다 그러면 2박 3일만큼의 짐을 싸요. 그 이상 가는 짐을 많이 싸면 그야말로 짐이 돼요. 무거워요. 그거 끌고 다니느냐고요? 피곤해요. 7박 8일이면 7박 8일에 사용할 만큼의 옷이라던가 필요한 물건만 싸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으면 호텔방에 들어가서 이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즐기면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새로운 여행지, 문화 체험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여행자들은 여행의 목적은 즐기는 거예요. 밥도 안 하고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그런데요. 여행할 때도 즐겁지만 저는 여행하고 돌아올 때가 제일 즐거워요. 여행 며칠 다니다 보면 되게 피곤해요. 즐겁긴 한데 피곤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가장 헐렁한 편한 옷 입고 두 다리 쭉 뻗고 딱 쉬면 내 집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예. 여행은 그래서 돌아오기 위해서 있다 그래요. 우리 삶도 여행자처럼 이 세상은 나그네 여행자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다 끝나면 이제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죠? 예. 돌아갈 곳이 있어서 오히려 더 행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이 지구별을 여행하는 동안은 무조건 즐겁게 그리고 무조건 행복하게.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